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우리는 흔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나 개인의 연봉 인상률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국가의 지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감각한 편입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을 관통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장부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60조 원. 이것은 단순한 계산 착오나 일시적인 현금 흐름의 부족이 아닙니다.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이자 국가 재정 시스템의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리는 공습 경보입니다. 60조 원이라는 돈은 감이 잘 오지 않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 증발해 버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의 수입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20% 줄어들었다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식을 끊고 보험을 해지하고 대출 이자를 걱정하며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나가야 할 돈이 나가지 못한다는 뜻과 직결됩니다. 도로는 보수되지 않고 예정된 복지수당은 지급이 지연되며 지방정부는 파산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를 그저 뉴스에 나오는 지루한 경제 용어로만 치부해 왔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재정 수지라는 지표가 무너지는 순간 그 충격은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그리고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세금이 거치지 않는 나라, 곳간이 비어버린 정부. 이것은 단순히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야 할 행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 우리의 안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담보 잡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세가 끊기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필수적인 공공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경기 침체에 의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붕괴를 알리는 서막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수출 쇼크,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수익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결손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텅 빈 곳간이 여러분의 삶, 특히 여러분의 자산 가치와 복지 혜택을 어떻게 위협할 것인지 냉정하게 해부해 보려 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기업과 은행의 부실에서 시작된 위기였다면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국가라는 최후의 보루, 그 재정의 부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복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결국 각자 도생의 시대로 내몰리게 될까요? 세수 펑크 60조 원, 그 뒤에 숨겨진 불편하고도 차가운 진실을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이 거대한 세수 결손의 해부도를 펼쳐보면 우리는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60조 원이라는 구멍은 무작위로 뚫린 것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가장 굵직한 두 개의 기둥, 바로 반도체 수출 대기업과 부동산 자산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며 만들어낸 균열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법인세의 추락입니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수출 대기업이 국가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이클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몰아닥친 혹독한 겨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초우량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니 낼 세금이 없는 것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이치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과 대중국 수출에 얼마나 위험할 정도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더욱 피부에 와닿는 두 번째 요인은 자산 시장의 붕괴, 즉 부동산 거래 절벽에 기인한 양도소득세의 증발입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폭등기에 정부 곳간을 풍족하게 채워주었던 세금이 순식간에 메말라 버렸습니다. 미연준폐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고금리 기조는 부동산 시장을 급속도로 냉각시켰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현상입니다. 사고파는 행위가 멈추면서 거기서 발생해야 할 세금의 흐름이 동맥경화처럼 막혀버린 것입니다. 영끌로 집을 샀던 개인들의 고통이 단순히 이자 부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래 동결을 불러와
국가 세입의 급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내수 부진까지 겹쳤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니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이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부동산은 멈춰버린 이 삼중고가 세수 펑크라는 참담한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경기가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 어렵고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 예측하며 낙관적인 세입 예산을 짰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경제 전망의 실패는 곧 정책 대응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가 비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는 엔진의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는 구조적 위기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예산 집행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들이 돈을 아껴 쓴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 지출은 민간 소비가 위축되었을 때 경기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대한 펌프입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수 효과, 멀티플라이어 에펙트의 무서운 역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출을 1조 원 줄이면 실제 시장에서 사라지는 돈은 1조 원이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파생 소비와 투자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주 공사가 멈추면 건설사가 무너지고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가 도산하며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지갑이 닫혀 결국 동네 식당과 상권까지 초토화되는 소득 감소의 연쇄 도미노가 발생합니다. 즉 60조 원의 세수 펑크는 실물 경제에서 최소 100조 원 이상의 경제 활력을 증발시키는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작동하는 금융 메커니즘의 부작용입니다. 곳간이 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냉혹하게도 단 두 가지뿐입니다. 빚을 내거나 미래를 위해 남겨둔 비상금을 털거나, 만약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채권 시장에 우량 채권인 국채가 쏟아져 나오면 공급 과잉으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치솟게 됩니다. 시장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의 상승은 곧장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기업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전이됩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민간이 써야 할 자금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구축 효과 크러딩, OT 이펙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고금리에 신음하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폭증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자충수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 부담을 피하기 위해 환율 방어용 비상금인 외국환평형기금,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고육지책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당장에 불은 껐을지 몰라도 국가의 재무적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글로벌 강달러 현상과 엔저 위협 속에서 언제든 환율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에 최후의 방어막인 환율 실탄을 스스로 헐어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수 펑크는 단순히 정부의 장부상 마이너스에 그치지 않고 시중금리 상승 압력과 환율 리스크라는 두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 경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역사는 냉혹하게 경고합니다. 국가의 재정이 건전성을 잃고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정 위기라고 하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개발도상국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에서 벌어진 사태는 선진국조차 재정에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2022년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은 재원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시장에 맹렬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신호가 감지되자마자 채권 시장의 감시자들은 영국 국채를 투매해버렸고 파운드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결국 영국의 연기금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총리가 44일 만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기축통화국조차 재정 규율을 어기는 순간 시장은 가차없이 그 나라의 경제를 응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서늘한 교훈입니다. 시선을 남유럽으로 돌려보면 그 고통의 깊이는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2010년대 초반 그리스를 덮친 국가부도 사태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과 방만한 재정 운용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그리스 국민들이 치러야 했던 희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금은 반토막이 났고 공무원 월급은 삭감되었으며 항만과 공항 같은 국가기관 시설이 헐값에 해외 자본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당시 그리스 시민들이 겪었던 것은 단순한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아노미 상태에서의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고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조국을 탈출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곳간이 빈 정부가 맞이하게 될 최후의 풍경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재정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돈을 찍어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 나라의 성장성보다 재정 건전성을 더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방형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세수 펑크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의 세수 부족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 원화 가치의 폭락과 자본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IMF 외환 위기가 기업의 부채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닥쳐올지 모를 위기는 정부의 부채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1997년의 악몽을 기억하는 우리가 지금 이 재정 적자 신호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거시경제의 담론에서 내려와 이 60조 원의 공백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과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고들지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해 봅시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곳은 바로 지방과 복지라는 약한 고리입니다. 이미 지방 교부세가 삭감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동네의 보도블록 공사가 멈추는 것은 사소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 예산이 사라져 골목 상권의 매출이 급감하고 공공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지출 축소는 통계상의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월급 봉투가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게 될 숨겨진 세금의 공습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족한 돈을 메우려 할 것입니다. 이미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적자를 더 이상 정부 재정으로 막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갉아먹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 각종 과태료 부과 강화,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 이른바 꼼수 증세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올 것입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은 숨만 쉬어도 늘어나는 기이한 구조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래 성장 동력의 상실입니다. R&D,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불러올 나비 효과입니다. 당장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줄이는 선택은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지 몰라도 5년, 10년 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뿌리째 흔드는 자충수입니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 투자가 멈춘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적인 시그널을 주게 되며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과 인재 유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결국 세수 펑크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오늘의 빈곤을 넘어 내일의 소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산 가치가, 나의 노후연금이, 그리고 내 자녀의 일자리가 이 거대한 재정 절벽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세수 부족 사태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몰고 안개 낀 도로를 달리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 기조는 건전 재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나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선언했고 모든 부처의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며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불황의 꼴을 더 깊게 만드는 긴축의 역설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지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가뜩이나 위험한 가계부채를 다시 폭발시키고 환율 불안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세수 펑크는 통화 정책의 운신폭을 극도로 제한하는 족쇄가 됩니다. 결국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빈번하게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과 함께 유동성 관리에 교란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감세 정책과 세수 확보라는 모순된 목표 사이에서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기업 투자를 살리겠다며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이는 당장의 세수 부족을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거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를 재점화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정책 신호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는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 벌기식의 단기 처방에 의존하며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거두고 냉혹한 각자도생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국간이 비었다는 사실이 개인에게 주는 첫 번째 경고는 유동성의 확보입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고 이는 곧장 대출금리의 상승과 대출 한도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비만 오면 우산을 뺏는다는 은행의 속성처럼 국가 재정이 악화될 때 금융권은 가장 먼저 개인의 신용 창구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영끌 방식은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줄이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다가올 세금 징수의 시대와 고금리 장기화를 버티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증세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표심을 의식해 명목 세율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소득 공제 항목을 줄이거나 과세 사각지대를 엄격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직장인의 유리지갑은 더욱 얇아질 것이며 자영업자의 매출 신고는 더욱 깐깐한 감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연금 개혁 지원과 건강보험료 인상은 예견된 수순이기에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개인연금과 노후 파이프라인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와 재정 적자는 장기적으로 원화의 구매력을 약화시킵니다.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대한민국 리스크로부터 내 자산의 가치를 방어하는 해지 전략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60조 원. 이 차가운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달려온 고성장가도의 파티는 끝났으며 이제 그 화려했던 잔치의 청구서를 받아들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저부담, 고복지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을 꾸며 빚으로 성장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기업의 활력은 떨어지는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모순적인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수 펑크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가 아니라 늙어가는 대한민국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 개혁과 증세를 통해 재정의 방파제를 다시 쌓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빚을 내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미래 세대에게 파산한 국가를 물려줄 것인가? 확실한 것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빚을 지면 그 빚은 결국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복지 축소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찾아와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곳간 빈정부가 불러올 험난한 겨울, 그 추위는 생각보다 길고 매서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냉철한 경제적 이성으로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부자의 경제학,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